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당신 짐 덜었잖아. 도장 찍어.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3일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이 툭 던진 하얀 봉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친정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무심히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가장 슬퍼야 할 장례식장 새벽. 친정 쪽 친척 몇 명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빈소에서 지연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저 하얗게 질린 손으로 구겨진 상복 치맛자락을 꽉 틀어쥐고 있었어요. 평생을 시댁 뒷바라지에 바쳤던 아내에게 돌아온 건 가장 잔인한 날에 꽂힌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0년 동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완벽한 파멸의 단서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새벽 3시는 죽은 자보다 산 자의 피로가 더 무겁게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향 냄새만 쓸쓸하게 맴도는 거의 텅 빈 빈소 한쪽에는 밤새 자리를 지키던 친정 쪽 친척 몇 명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운 지연은 핏발선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일 내내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던 남편 태수가 빈소 입구에 나타났어요. 비틀거리는 그의 양복 소매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을 성큼성큼 걸어온 그는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하기는커녕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어요. 봉투가 제단 앞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빈소 한쪽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그 순간 일제히 지연에게 꽂혔어요. 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이제 짐 덜었잖아. 여기 도장 찍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오랜 짐을 벗어던진 듯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의 지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지연의 시선이 종이 위에 멈췄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글씨가 눈앞에서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당신, 우리 엄마 가는 마지막 길에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지금 왔지. 어차피 끝날 마당에 줄초상 난 얼굴들 보고 앉아있으라고. 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둬. 태수는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장, 그것도 친척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손에 쥔 상복 치맛자락만 하얗게 구겨질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뜨거워졌지만 억울함에 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올 무렵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미영이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림새를 본 지연은 들고 있던 국자를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검은 옷은커녕 말순은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미영은 새빨간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근데 뭐하러 비싼 밥을 이렇게 많이 시켰니? 사람도 별로 없구먼. 말순은 영정사진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의금 함 앞을 힐끗거리더니 지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이제 친정에 돈 들어갈 데 없으니 다행이다 얘. 그동안 병원비다 뭐다 줄줄 세던 돈. 이제 우리 애들 기 좀 살려주는데 써라. 내 시누이 요즘 이자 내느라 힘들단다. 미영도 팔짱을 낀 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올게. 장례 치르고 나면 내 사채 이자 좀 먼저 어떻게 안 될까? 상갓집에서 이런 말하긴 못하지만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돈 더 들어갈 일 없잖아.
그 말에 지연의 몸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피가 식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지연은 그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암 투병으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던 지난 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은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친정에 신경 쓴다며 온갖 트집을 잡고 집안일과 생활비를 떠넘겼던 사람들이에요. 지연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식은 국그릇들을 치워 쟁반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과 섞일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얼룩진 상복을 갈아입으려 잠시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두꺼운 철문 너머로 누군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태수였어요. 걱정 마. 방금 도장 찍으라고 던져주고 왔어. 빈몸으로 쫓아낼 거니까 자기는 가구 카탈로그나 보고 있어. 반쯤 열린 철문 틈 사이로 태수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얼굴에는 장례식장에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명의로 된 집이랑 가게인데 지가 어쩔 거야? 그동안 장모 병수 바라느라 늙어 빠진 여편네. 이제 볼 일 다 끝났어. 내 명의로 된 거 싹 다 우리 차지야. 지연은 철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순간 며칠 밤을 새우며 짓누르던 깊은 피로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수치심과 슬픔으로 얼룩졌던 지연의 눈동자에 서서히 냉혹한 불씨가 차올랐습니다. 저 인간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자신이 그 집과 가게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짓을 해서 막아주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금고 안에 어떤 서류를 쥐고 있는지 완전히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린 지연은 곧장 장례식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정산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장례 총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어 자신의 낡은 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살 때도 손을 떨던 그녀였어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나누어 내거나 부의금이 들어온 후 정산하기 마련이니까요. 사모님, 이렇게 한 번에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담이 크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 내 돈은 1원도 허투루 살 일이 없을 테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짧은 기계음 소리가 지연에게는 낡은 과거를 끊어내는 첫 번째 신호탄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의 수목장.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 홀로 남은 지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나무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이 묻힌 흙을 어루만지는 지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불쌍하게 나만 지켜주다 간 우리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엄마가 불쌍하게 지켜준 내 인생. 이제 저 쓰레기들한테 절대 안 뺏길게. 떨어지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낸 지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햇살을 등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지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저들의 오만한 착각을 완벽하게 부숴버리겠다는 독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간 지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만행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아파트 복도에는 익숙한 풍경 대신 이질적인 물건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퀴가 하나 고장난 지연의 낡은 회색 캐리어였어요. 그 위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얇은 티셔츠 몇 장과 양말들이 엉성하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멍한 눈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빅,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복도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손가락을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굳게 닫힌 문이었어요. 그때 쇳덩어리 같은 현관문 너머로 신경질적인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당장 꺼져. 어디 재수없게 초상집 귀신을 달고 내 아들 집에 들어오려고 기웃거려. 지연은 도어록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캐리어 위로 삐져나온 자신의 낡은 양말을 조용히 안으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이 집은 1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 직전 지연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경매에서 건져낸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말수는 서류상 명의가 아들 이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이 아파트를 아들의 온전한 능력이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명의였지만 말순이 자기 집처럼 여기며 살아온 아파트였기에 그녀는 지연이 그 집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애써 잊은 척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 아들이랑 끝난 마당에 내 짐이나 마저 싸서 당장 떨어져 나가라. 위자료 뜯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안에서 들려오는 도끼품은 목소리에 지연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실소가 헛헛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허탈감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닫힌 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고장난 캐리어를 끌고 묵묵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어요.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덜그럭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10년 넘게 이어진 며느리 인생의 허무한 마침표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현관문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말순과 미영은 안방 침대 위에 지연의 화장대 서랍과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상자들을 모조리 쏟아놓은 참이었습니다. 미영이 굵은 금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화장대 거울 앞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어요. 엄마, 이거 올케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거 맞지? 어휴, 촌스럽게 디자인이 이게 뭐야? 싹 다 녹여서 유행하는 걸로 새로 맞추든가 팔아버리자. 말수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옷장 구석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가방은 지연의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 직전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딸이 안쓰럽다며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사준 유일한 명품 가방이었어요. 지연이 다를까봐 차마 들지도 못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두기만 했던 그 가방을 말수는 거친 손으로 이리저리 구겨보았습니다. 이거 보증서도 멀쩡하게 있네. 중고로 넘겨도 꽤 비싸게 팔리겠다. 야, 미영아. 우리 내일 당장 백화점 명품관이나 가자. 그동안 그 여편네가 궁상 떨며 살아서 집안에 돈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잘 생각했어, 엄마. 오빠도 이제 돈 많은 새 언니 들릴 텐데 우리도 시댁 식구답게 급에 맞춰서 꾸미고 살아야지. 그들은 며느리가 친정 엄마를 잃고 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직 돈과 사치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이 밴 유품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
양 나누어 가지며 낄낄거리는 두 사람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언제 무너져 내릴 모래성인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각, 시내 외곽의 한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좁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 차가운 생수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슬픔이나 동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가 바보처럼 참고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암 투병으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던 시간에도 그녀는 헐레벌떡 퇴근해 시댁으로 달려가 말순의 저녁상을 차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지연을 가장 숨막히게 옥죄었던 것은 바로 시누이 미영의 사채 빚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영이 함부로 끌어쓴 사채 때문에 덩치 큰 깡패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걷어찬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잠시 요양 중이던 친정엄마가 그 소리에 놀라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엄마가 험한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었기에 지연은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미영의 사채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지연은 그저 엄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에게 지켜야 할 엄마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마우스를 쥔 지연의 손가락이 미련 없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이름으로 결제되던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를 가차없이 해지했어요. 이어서 말순이 온종일 틀어놓는 유료 텔레비전 채널, 가족 결합으로 묶여 지연이 내주던 통신비까지 모조리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뜬 것은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던 미영의 사채 이자 대납 계좌였어요. 이체 해지하시겠습니까? 모니터에 뜬 붉은색 알림창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지연은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확인을 클릭했어요. 모든 정지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팝업 창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의 어두운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머그잔에 담긴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서늘하고 온전한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오후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백화점 명품관. 미영은 동네 친구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매장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지연이 놓고 간 친정엄마의 유품, 그 가죽 가방이 자랑스럽게 매달려 있었어요. 신이 난 미영은 진열된 신상 가방 중에서도 가장 비싸 보이는 악어 가죽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 이거 예쁘다.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친구들이 옆에서 부러운 듯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주머니 사정 넉넉한가 보다. 남편도 없이 혼자 어떻게 이런 걸 턱턱 싸? 아유, 우리 엄마가 나 기죽고 살지 말라고 용돈 좀 챙겨주셨지.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미영은 지연의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챙겨 나온 지연 명의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거만하게 내밀었어요. 항상 올케의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유지해 왔던 터라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깍듯이 웃으며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어요. 하지만 곧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한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한도 엄청 넉넉한 카드인데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다시 제대로 긁어봐요. 미영이 신경질적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한도 초과가 아니라 카드 소유주께서 직접 분실 신고 및 모든 거래, 정지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조용한 명품 매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 돈도 아니었네. 남의 카드 훔쳐와서 저렇게 유세를 떤 거야?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귓가에 정통으로 꽂히자 미영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미영은 직원의 손에 들린 카드를 날치기 하듯 빼앗았습니다.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손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오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빨아먹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미영은 백화점 한복판에서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드가 막힌 것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과연 며느리에게 어떤 뻔뻔한 행패를 부리려 할까요?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악인들의 헛된 발악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지연은 무릎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하얗게 달아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누런 종이 위에는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남편 태수의 사업이 연쇄부도를 맞고 태수 명의였지만 말순이 자기 집처럼 여기며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던 그의 겨울이었어요. 당시 지연은 자신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친정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노후 자금까지 전부 끌어모아 시댁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던 직업병 덕분에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차용증은 직접 작성했고 아파트 최고액 근저당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 단기까지 맞춰두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태수가 또다시 돈을 부탁했을 때 지연은 기존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 확인서와 변제 각서까지 다시 받아두었습니다.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말순과 태수의 오만한 표정은 아직도 지연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유, 별 유난을 다 떤다. 내가 설마 며느리 돈 떼먹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어차피 다 내 아들 잘 되라고 내는 돈인데 굳이 이런 종이 쪼가리에 도장까지 받아가야 속이 시원하니? 콧방귀를 뀌며 인감도장을 쾅 찍어 던지던 말순의 찌푸린 미간. 태수 역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진짜 피곤하게 산다. 가족끼리 무슨 근저당이야? 설마 나중에 이걸로 우리 집 뺏고 내 가게라도 뺏을 생각이야? 그래, 찍어줄 테니까 잘 모셔둬라. 그들은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지연의 희생을 짓밟았습니다. 지연은 과거의 기억을 밀어내며 서류 위에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문손잡이가 부서질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남겨둔 호텔 주소를 보고 득달같이 달려온 태수였어요. 야, 서지연. 너 당장 문 안 열어?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태수가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쳐들어왔어요. 내가 감히 내 카드줄을 막아?
내 돈으로 호강하던 주제에 미쳤어? 당장 안 풀어? 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 돈이라는 단어에 지연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협탁에 놓인 객실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702호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외부인이 있으니 보안 요원분들 지금 바로 올라와 주세요. 뭐?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너 내가 위자료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넌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태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지연은 그저 서늘한 눈으로 그의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달려온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태수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구겨진 상의를 반듯하게 정리하며 닫힌 문을 향해 짧게 중얼거렸어요. 위자료? 넌 나한테 줄 위자료 같은 거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김현우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들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는 과거 지연이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세무 문제로 곤란을 겪던 그의 첫 사무실의 자료 정리와 소명 준비를 밤새 도와주었던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에 뵙는데 상황이 이러니 제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장모님 일은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 변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현우야. 우리 엄마는 내가 울고만 있는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서류는 다 확인했지?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차용증과 근저당 서류를 톡톡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최근 채무 확인서까지 있으니 채무 관계는 명확합니다. 원금 상환도 없고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너무 명백해서 기한 이익 상실 통보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김 변호사는 이어 장례식장에서 태수가 던졌던 협의이혼 서류와 당시 폭언이 정리된 자료를 따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던진 이혼 서류와 폭언은 이혼 소송에서 상대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로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줘. 이혼 소송과 별개로 당장 오늘부로 그 집과 가게, 그리고 박태수 명의의 모든 사업 계좌에 가압류 걸어. 한 푼도 못 빼돌리게 아주 빈틈없이 말라 죽여줘. 김 변호사는 굳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시댁을 향한 서늘한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을 채웠어요.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 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도망쳐온 미영은 안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발작하듯 윙윙거리며 진동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를 보는 미영의 손톱 주변은 이미 뜯겨나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살벌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마이너스 박미영 씨, 이자 미납 3일째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금이랑 연체이자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 당신 어머님 댁으로 애들 보냅니다. 알아서 하쇼. 마이너스. 문자를 확인한 미영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말순에게 기어갔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올 캐년이 내 이자를 끊어버려서 사채업자들이 당장 내일 원금 다 안 갚으면
집으로 쳐들어온대. 미영이 말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과일 칼을 내려놓은 말순은 쯧쯧 혀를 차며 딸의 등짝을 찰싹 내리쳤어요. 아유, 이 화상아. 꼴랑 5천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벌벌 떨어? 걱정 마. 그까짓 돈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엄마 명의도 아니고 오빠 명의인데 그게 돼? 이 기집애가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인감 도장만 들고 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돈 척척 내줘. 걱정 말고 씻고 밥이나 먹어. 하지만 미영은 그 말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카드가 막힌 순간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함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있던 지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올케, 나 미영이야.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어. 제발 살려주라. 마이너스. 지연은 그 문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였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으려 했을 그녀였어요. 하지만 지금 지연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오전 말순은 옷장에서 제일 비싼 실크 코트를 꺼내 입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들 태수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이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말순의 걸음걸이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기표를 뽑지도 않고 곧장 대출 창구로 다가가 가방을 쾅 내려놓았어요. 아가씨,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시원하게 뽑아줘. 한 1억 정도면 되니까 빨리 좀 처리해줘. 창구에 앉은 은행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발밑이 이미 까마득한 절벽으로 변해버린 줄도 모른 채 말순은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 헛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이제 단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동네 은행 대출 창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옷장에서 가장 비싼 실크 코트를 걸친 채 거만하게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창구 직원은 그녀가 툭 던진 아들 태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번갈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본인이 오시거나 위임장이 있으셔야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마우스로 모니터 화면을 내리며 당황스러운 듯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뭐? 내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어미가 인감 가져왔으면 알아서 돈 내줘야지. 말순이 눈을 부릅뜨며 카운터를 탁 내리쳤습니다. 은행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쏠렸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서지연님 명의로 최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에 말순의 눈썹이 기괴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담보 가치가 이미 한도를 초과해서 지금 이 집으로는 단 1원도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그 순간 말순의 뻔뻔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자신만만하게 쥐고 있던 가방끈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여편네 이름으로 뭐가 어째? 내 아들 집인데 왜 그년 이름이 나와?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향해 억지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비슷한 시각 태수의 사업장에서도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래처 결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장실 책상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이체 버튼을 누른 순간 모니터 정중앙에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금 정지된 계좌입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곧바로 주거래 은행 VIP 전담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내 계좌가 왜 정지입니까? 당장 결제할 돈이 있는데 기계가 미쳤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의 친절함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태수 사장님, 현재 고객님 명의의 모든 사업 계좌와 가게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쥐고 있던 수화기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압류? 누가 내 돈줄을 막아? 채권자가 누군데? 서지연님이십니다. 차용증과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고개 한번 빳빳하게 쳐든 적 없던 순종적인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태수는 손을 덜덜 떨며 급히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 좀 급하게 융통. 오빠, 나 바빠. 다신 연락하지 마. 어제까지 새 가구를 보러 가자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녀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허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태수는 다급하게 차 키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바닥 없는 추락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의 아파트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짓누르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말순과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에 혼이 나간 미영. 그리고 회사 계좌가 모두 막혀버려 반쯤 실성한 태수까지 거실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연이 김 변호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악을 썼어요. 지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차용증 및 근저당 설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입니다. 태수가 눈을 핏발석에 까뒤집으며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가 부부인데 내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이거 다 무효야. 태수의 찌질한 발악에 지연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부부, 당신이 내 엄마 장례식장에 이혼 서류 던진 그 순간부터 우린 완벽한 남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과 당신 가게, 이제 경매 신청 절차로 들어갑니다. 지연의 단호한 선고에 말순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 돈으로 세운 것들, 이제 단 1원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회수할 겁니다.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공포에 질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굴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한 년. 말순이 가슴을 퍽퍽 치며 울부짖었지만 지연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북풍한 설처럼 더욱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들이 내 엄마 병원비에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있습니까? 도끼 품은 며느리의 일갈에 말순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현실의 무게를 깨달은 태수가 쿵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와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연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치며 호통을 치던 남자의 꼴이 가장 비굴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핸드백을 열어 구겨진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며칠 전 태수가 장례식장 제단 앞에 무참히 던졌던 그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태수의 얼굴을 향해 그 봉투를 매몰차게 흩뿌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날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당신 짐 덜었으니 도장 찍으라고 했지? 당신이 장례식장에 던진 그 이혼 서류와 폭언은 전부 증거로 넘겼어.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됐고 내 계좌에는 가압류가 들어갔어. 지연은 바짓가랑이를 잡은 태수의 손을 더러운 벌레 떼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어요. 오늘부로 내가 남의 돈으로 버티던 시간은 끝났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돌아서는 지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바람을 맞으며 지연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멀어졌어요. 뒤에 남겨진 아수라장 같은 거실에서는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악인들의 비참한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현관문을 닫고 미련 없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던 거실은 이내 야차들이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어요.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태수가 돌연 소파 테이블을 거칠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과 과일 접시가 흉흉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방으로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지만 누구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랑 누나 때문이잖아. 태수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핏발선 눈동자로 말순을 노려보던 태수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 당장 쫓아내고 돈 많은 세장가 들라고 부추겼잖아. 누나는 내 돈으로 사채 이자 맞고 명품이나 쳐두르면서 주제 파악도 못했고 당신들이 부추겨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아들의 모진 원망에 충격을 받은 말순 역시 독이 바짝 오른 얼굴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아들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던졌어요. 뭐라고? 이 못난 놈아. 지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전 재산을 다 뺏겨놓고 어디서 늙은 어미 탓을 해? 내가 밖으로 딴살림 차리려고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떨고 있던 미영까지 그 진흙탕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맞아. 오빠가 장례식장에 이혼 서류만 안 던졌어도 올케가 저렇게 독하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오빠가 다 망친 거야. 이 미친 기집애가 지금 누구한테 훈질이야. 태수가 미영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자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끈끈한 이름으로 똘똘 뭉쳐 지연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들의 연대는 돈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종이장처럼 형편없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는 그곳은 이미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 처참한 자중질환의 정점을 찍은 것은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에 세 사람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박미영, 너 이 집구석에 도망쳐 와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미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사채업자들이야. 나 좀 살려줘. 미영이 말순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내 도어록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내 셋이 흘깔로 거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훑어보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집안 꼴이 볼만하네. 어머님, 댁의 따님이 갚아야 할 원금이랑 이자가 5천입니다. 당장 현금 없으면 이 집구석에 돈 될 만한 건 싹 다 우리가 들고 가야겠소다. 얘들아, 다 뒤져. 태수는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미영의 불법 사채 내역과 자기 명의로 벌어진 돈 문제까지 드러날까봐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턱짓 한 번에 사내들이 안방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그들의 손에는 말순이 애지중지하던 폐물 상자와 미영이 백화점에서 훔치듯 들고 왔던 지연 친정엄마의 유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가방을 본 미영이 이성을 잃고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우리 올케가 나한테 준 내 가방이란 말이야.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내놔. 시끄러워. 이 아줌마야. 이거 중고로 팔아도 내 이자 절반도 안 돼. 얌전히 떨어져. 사내가 미영을 거칠게 밀쳐내자 그녀는 바닥에 속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품관을 휘저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바닥에 쓸린 상처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떠나버린 뒤 미영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탐욕스러웠던 악인의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어요.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뀐 몇 달 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래 지연은 가정법원 건물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판결문과 서류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옆에서 걷고 있던 김현우 변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이혼 판결도 완벽하게 났고 가게와 아파트 경매 배당금에서 선배님 채권액 전부를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원금의 10년치 연체 이자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되찾으셨어요. 그 사이 태수는 거래처 결제 불이행과 연체가 겹치며 그토록 자랑하던 신용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김 변호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 현우 내 덕분이야. 그동안 굳은 일 도맡아 처리해 주느라 정말 고마웠어. 선배님이 과거에 저를 살려주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선배님 인생을 사셔야죠. 김 변호사와의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돌아선 지연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낡은 옷만 주워 입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존감을 되찾은 한 명의 당당한 인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공간에서 지연은 여유롭게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탈 잔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어요. 그녀가 각 구운 빵에 부드러운 버터를 바르려던 찰나 옆에 엎어두었던 휴대폰 화면이
짧은 진동과 함께 밝아졌습니다. 화면에는 예전에 차단해 두었던 낯선 번호의 기록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살려달라며 매달리던 미영의 문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연은 차단 목록을 가만히 확인한 뒤 흔들림 없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침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이 다가와 고급스러운 찻잔에 향긋한 홍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손님? 네, 아주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인사하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입안을 감도는 따뜻하고 깊은 홍차의 향기가 묵은 체증을 완벽하게 씻어내리는 듯 했어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시댁 식구들이 뒹구는 끔찍한 지옥과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지연의 평화로운 천국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불청객이 끼어들 틈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화창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어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친정엄마의 수목장 나무 앞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칙칙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사한 베이지색 봄 코트를 입고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나무 밑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연은 나무 기둥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슬픔과 분노, 억울함의 앙금들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완전한 회복과 평안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안 울어. 엄마가 내 목까지 챙겨주려 했던 그 소중한 내 인생,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꽉 차게 행복하게 살게. 지켜봐줘, 엄마.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수고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은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연은 가슴을 활짝 펴고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녀의 입가에는 눈물 대신 눈부시게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햇살 속으로 멀어지는 지연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지난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선 깊고 진한 여운만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부부의 연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끝없는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온 세월이 결코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연의 주인공 지연 씨가 스스로 증명해 주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이들에게는 때론 단 한 번의 단호한 결단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대답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눈부시게 당당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주인공 지연 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힘내세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작은 위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켜주세요. 감사합니다.